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종교단체 가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는 거 타셔셨죠? 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웃나라 일본 사례를 통해 정종 유착 문제점과 폐해를 고민하시어 이번 정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깔끔하게 청소를 하게끔 강력한 청소도구를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켜봅시다. 사례로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선례적 판결의 법적 분석과 한국 적용이 한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헌법 및 법률 체계를 비교하며 이 중대한 사안이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종교단체 해산 명령은 사실상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종교단체 해산이 명백한 범죄 조직에 한정되었는데요. 대표적인 두 사례는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며 법인격 박탈을 범죄 행위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 두 사례는 바로 옴진리교와 명각사입니다. 이 두 단체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옴진리교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핵심 문제는 살인, 테러와 같은 조직적 범죄 행위였고 그 결과 간부들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1996년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판단된 것이죠. 다음으로 명각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영감상법 헌금이라는 방식으로 신도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여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최고위 간부들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공공복지 저해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 해산의 배경에는 명확한 형사적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은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형사범죄가 아닌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고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산 명령의 근거로 형사상 유죄 판결 대신 다수의 신도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와 조직적인 기부 강요 등을 법령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해산 명령의 근거를 확정된 범죄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확장한 매우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한다는 종교법인법 제81조를 전례 없이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종교법인법 제81조는 종교법인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교 사건에서 일본 정부와 법원은 이 조항이 형사범죄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민법상 불법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문부과학성이 질문권 행사 및 조사를 마친 후 도쿄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해산 명령을 인용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즉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산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해산은 법인격 박탈을 의미하며 신앙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탈되는 권리로는 법인 자격, 종교법인세 등 세제 혜택, 그리고 부동산 등기 같은 법적 권리들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 및 단체의 신앙활동, 예배, 집회, 포교의 자유, 그리고 임의 단체로서의 활동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산은 종교단체에 주어지던 공익법인으로서의 특권을 박탈하고 일반 단체와 동일한 법적, 세무적 규제를 적용하는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통일교 해산 명령은 일본 헌법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와 공공복리 사이의 충돌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일본 헌법 제20조는 국가 개입의 최소화 원칙과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반면 종교법인법 제81조는 국민의 재산권 및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한 공공복리를 내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종교단체의 행위가 공공복리를 어느 수준까지 침해해야 국가가 종교의 자유 영역에 개입하여 법인격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 딜레마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둘러싸고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찬반 논리가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해산명령 찬성 논리를 살펴보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금전적 피해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며 국가는 공공복리를 지킬 책임이 있으므로 법인격 박탈은 종교활동이 아닌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치권 유착 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반대 논리로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한다는 기준이 모호하여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한 해산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 대신 과징금, 감독 강화 등 비례의 원칙에 맞는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통일교 해산 명령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종교단체 해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 없어 일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의 종교법인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종교법인법 제81조라는 전용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일반법인 민법의 해산 규정을 우회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종교단체는 대부분 법적 등록이 없는 임의단체이거나 일반 사단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국가의 행정감독 권한이 거의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차이로 인해 한국의 법적 대응은 단체 해산보다는 개인 처벌과 법인격 박탈에 집중됩니다. 첫째, 민법상 법인격 박탈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불법행위 반복, 법인격 남용, 공공질서 현저히 침해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인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며 한국 법원은 법인 해산에 대해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을 요구하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둘째는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입니다. 단체 자체를 해산하기보다는 지도부의 범죄 행위, 즉 사기나 횡령 등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JMS나 신천지 등 주요 종교 관련 사건들은 모두 지도부 처벌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표는 일본과 한국이 종교 관련 법 체계와 정부 개입 수준에서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일본에는 종교법인법이 존재하며 제81조를 통해 반복적 위법행위나 공공복리 침해 시 해산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비교적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옴진리교, 명각사, 통일교와 같은 실제 해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문부과학성이 감독 권한이 있어 법인격 통제 중심으로 정부가 개입합니다. 반면 한국은 종교법인법이 없으며 민법과 헌법으로 종교단체를 관리합니다. 민법 제38조에 의거한 해산, 불법 목적 수행이나 공공질서 침해로 매우 좁고 엄격하며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을 요구합니다. 종교단체 강제해산 사례는 거의 없으며 정교분리 원칙이 매우 강하고 엄격하여 행정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주로 사후적 처벌을 통해 행위자 처벌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한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를 내심의 자유를 넘어 예배, 전도 등 종교적 행위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야 할 핵심 기본권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해석은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집니다. 일본식 해산 명령은 한국에서 종교행위 자체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 논란, 즉 아베 전 총리 피살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특정 종교의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적용된 공공복리 침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은 한국 사법 체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일본의 기준인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함은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 법령 위반의 반복 등 폭넓은 사회적 해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준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또는 중대한 공익 침해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만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매우 엄격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금전적 피해가 많았으니 법인을 해산한다는 일본 판결의 논리는 한국 법원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조치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식 해산은 한국에 적용하기 불가능하며 한국의 현실적 대안은 행위 규제와 피해자 구제 강화에 있습니다. 일본식 해산이 한국에 적용 불가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교법인법과 같은 직접 규제 수단의 부재. 둘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더욱 강력한 헌법 해석. 셋째, 해산 명령을 위한 훨씬 엄격한 사법 기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적 접근 방안은 무엇일까요?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지도부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 민사 책임 강화, 탈퇴 신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법률적 구제를 돕는 피해자 구제법 제정,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불법 모금 규제 및 세무 감독, 그리고 정당 및 정치인과 특정 종교단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규제하는 입법을 통한 정치적 유착 차단 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과제는 단체의 해산이 아닌 위법 행위와 종교를 어떻게 법적으로 분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회적 해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법치국가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급진적인 해법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그 해법이 야기하는 헌법적 긴장 또한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해법은 단체 자체를 겨냥하기보다는 투명한 법의 잣대로 행위를 정밀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 교리와 위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강력한 도구를 이 정부에 전달하시겠습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